칠판에 적힌 대로 오늘 수업은 조만큼 나갈 거야. 요거 하면 끝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있다가 교과서 순문안 테스트 봤을 때 다 맞았다. 3학년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전까지 내가 내드리는 그 어떤 과제물도 안 하셔도 돼. 이거를 다 맞추는 학생은 국어를 참 알아서 잘 하는 아이일 거라고 믿고 숙제 하나도 안 해와도 돼. 뭐 우리 호준이 정도면 뭐 이제 앞으로 숙제 하나도 안 해와도 되겠지? 학원을 나간다는 뜻인가? 자, 봅시다. 오늘 이제 현대심리치료 할 건데요. 또 안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책을 안 펴길래. 교재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를 보시면 현대심리치료 지문 나오죠? 우리 평소 하던 식으로 내용 정리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심리치료의 기본,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첫 번째. 심리치료라는 것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거든.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건 칠판에 안 적어도 되겠죠. 정형외과는 부러진 뼈를 고치고 안과에서는 눈을 고치듯이 정신과, 그러니까 심리치료에서는 심리를 고치겠지. 이거 뭘 가르쳐? 당연히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걸 거고.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치료의 기본 정보는 안과에서 눈에 초점 맞추듯이 심리치료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그 용어를 신경증이라고 해놨는데 신경증에는 뭐가 들어간대요? 상처, 결핍, 장애 같은 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그냥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심리적인 결핍의 상황에 놓인 존재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장애. 보통 이건 이제 뭐라 그래? 트라우마라고 하죠? 요런 것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은 커서도 수영 못 배우는 그런 느낌 있잖아. 난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수영 배우는 게 힘드냐? 수영장 물의 절반은 내가 다 처먹고 있어. 입에서 물총 쏘게 생겼어.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당신처럼 못 배우는 사람 처음 봤대. 나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죽어야지. 난 뭘 받은 거야? 상처를 받은 거지. 그럼 나 이제 어디 가야 돼? 정신과 가야지. 이들이 제거라는 단어 동그라미 별표,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다. 제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심리치료의 목적이죠.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우린 지금부터 프랭클이라고만 합니다.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다. 그런데 날씨도 흐리고 오늘 뭐 진도를 타이트하게 나갈 거 아니니까 천천히 나갈게. 그냥 일반적으로 심리치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 프랭클은 얘랑 좀 생각이 달라. 수능적으로 가르치면은 그러나라는 단어에서 체크하는 거야. 프랭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칠판 기준으로 보라색 박스에 묶은 저 키워드 중에 뭐 하나를 건드리겠군.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단어를 건드릴까? 보라색 박스 기준에 충돌나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야.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다.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요소이다. 간단하게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명균아, 실존이 뭐야? 실제로 존재하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공부하고 철학지문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실존. 실제로 존재하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과정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그 요소다. 이 말은 우리가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고통은 이거 할 수 없다는 단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가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대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삶의 일부다.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왔죠. 이 단어가 핵심 단어로 정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심리치료는 고통을, 그 심리적인 상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거할 수가 없게 돼? 방금 칠판에 적었잖아. 우리 삶의 일부고 실존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게 돼.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에 출제자는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 플랭크의 입장에서 심리적 고통은 제거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호준아,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신 안 차려. 아주 멍 때려. 뭐 카페인 음료만 마시면 네가 똑똑해지냐 이 새끼야. 마시지 마. 자, 보자.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고통의 수용과 인내의 힘을 함양하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심리치료의 목적이다 하고 주장하였다. 플랭크는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즉 실존적 공허함을 겪고 있다고 보아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플랭크는 현대인들이, 호준아, 플랭크의 관점이야.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간대? 그렇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뭘 느끼는 거야? 공허함을 느낀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허함이라는 것은 뭐야? 다시. 삶의 목적이나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래. 그래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고,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도, 이 문장이 이제 이 지문의 전체 골격인데,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 이러고 나와. 자, 플랭크의 관점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이 본문은, 자, 이거 질문 옛날에 했던 거 질문해 볼까? 명균아, 글의 화제는 1문단에 어디에 나온다 그랬지? 마지막 아래쪽에 나오죠. 그래서 플랭크의 관점을 살짝 소개를 해준 다음에, 이 지문은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영향을 받은 플랭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일단 뭐부터 설명해 줘야 돼?
그렇지. 프로이트의 주장과 아들러의 주장을 설명한 후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비판적 수용이야. 그러면은 플랭클은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일정 부분은 뭐 할 거야?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일정 부분은 뭐 할 거야? 비판할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이제 어떻게 읽으면 돼? 아, 프로이트의 견해 따내고 아들러의 견해를 따낸 다음에 플랭클이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비판했는지를 나눠주자. 그럼 지문의 골격이 어떻게 나오겠니? 프로이트 견해 이렇게 설명해 주겠지. 그 다음에 프로이트 견해가 A, B, C가 있다면 A는 어디로 넘어올 거고 플랭클로 수용할 거고 B, C는 플랭클이 뭐 할 거고 비판할 거고 그 다음에 아들러도 똑같이. 일문단이라는 게 그 지문의 모양을 내가 어떻게 잡아낼까라는 힌트를 잡아주는 기능을 해요. 실제로 이제 수험생들이 그렇게까지 읽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이 문단 가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설명해 이제? 프로이트 설명하죠. 그죠?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설명할 거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설명한 다음에 영준아, 준영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준영아, 프로이트의 심리학 설명한 다음에 뒷 내용은 뭐가 나오겠어? 수용과 비판이 나와. 자, 볼게. 야, 참고로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먼저야, 플랭클이 먼저야? 프로이트가 먼저야. 그래야지 수용을 하지. 먼저 뭐가 있어야 수용을 하지. 이건 당연한 거야.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플랭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플로이트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대요? 무의식에 관심을 가졌대요. 혹시 사범대 이제 교대나 사범대 학교 선생님 관심 있으신 분 없나? 한 명도 없나? 야, 우리나라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나? 관심 없어? 학교 선생님 관심 있다 손. 한 명? 너 손? 아, 손 든 거 아니야? 이씨. 진짜 많이 배워요. 교육학과 가면은요. 프로이트 심리학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근데 재미 더럽게 없어요. 프로이트 다음에 이후 다음에 이제 누구 배우냐면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융이라는 애가 있어. 융. 매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 뭐 구강기, 항문기 해가지고 뭐 유아기 무슨 기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발현된다고 보는 거야? 무의식에서 발현된다고 봐. 심지어 프로이트는 뭐까지? 꿈까지 무의식이라고 봐. 선생님이 프로이트 공부하면서 그때 맨날 이제 궁금하니까 프로이트와 융이 꿈의 세계를 되게 중시 여기거든.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꿈꾸면은 막 그때는 이제 네이버가 아니고 야후라고 알아요? 포털 사이트인데 그 야후에 막 검색해서 제가 어제 똥 밟는 꿈을 꿨습니다. 막 어제 우리 집사람 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대. 우리 집사람이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그래서 이제 또 검색을 해봤지. 그러니까 꿈에 왕이 등장하는 꿈은 그렇게 좋은 꿈이래.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현대판 왕의 개념일 수 있잖아. 좀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 로또 좀 사러 갔다 올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내가 안 들어온다. 아 씨발 이 새끼 됐구나. 부럽다. 내가 다음 주에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크크크 하시면 돼요. 플랭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두는 것을 플랭크가 받아들였다는 말이 되겠지. 그죠? 자 봅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부작용을 겪는 원인을 마음의 상처를 받는 원인을 밝힐 거야. 자 적을게요. 내적 상처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부적의
원인 파악에 중심을 두었대.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좀 치료 쪽보다는 원인 파악에 중심을 뒀다는 건데, 이미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내적 상처, 트라우마든 뭐든 간에 상처와 부적응을 가진 이유는 우리의 어디에? 어느 세계에? 무의식의 세계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봅시다. 그걸과 그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내적 상처와 부적응의 원인이 뭐다? 무의식 속의 원초적 욕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 의지를 원초적 욕구로 갖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 속의 원초적 욕구라는 것은 뭐냐? 성적 욕구라든가 뭐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뭐 성적인 욕구는 당연히 쾌락으로 넘어가는 건 이해가 될 거고요. 인간이 약간 무언가를 공격할 때도 쾌락을 느낀다고 보는 거야. 쾌락의 의지다라고 봐. 이 단어는 이제 좀 중요한 단어로 사용이 될 거야. 쾌락 의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 봅시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신경증을 유발한다. 이게 유년기 때 어린 시절에 뭐가 된대? 유년기 때 좌절이 된대. 그래서 무의식 속의 억압이래. 그래서 신경증, 내적 상처겠죠. 신경증을 유발한다고 본대. 주변에 좀 폭력적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유년기 때 누구한테 많이 쳐맞았든가 뭐 자신의 어떤 그런 본능적 그 공격적 그런 무의식적 행위를 표출을 못한 거야. 그지? 그래서 꽉 눌려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커가지고 아무나 좁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막 애들한테 시비 털고 다니는, 오, 오늘은 일어났어? 우리 찬영이가 지난주에 13시간을 잤대. 넌 몇 시간 잤어? 비슷할 것 같은데.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쾌락의지라고 보았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은 이 쾌락의지 때문인 거야. 어렸을 때 쾌락의지가 반대로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나의 쾌락의지가 충족이 잘 됐어. 그러면 무의식 속 억압은 많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신경증이 유발되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프로이트의 어떤 사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교육의 3대장이 뭐야? 국영수가 아니잖아. 우리나라 사교육의 3대장 뭐야? 피아노, 미술, 태권도.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 집이 좀 산다.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 우리 집이 좀 산다. 어머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럼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 이제 발레 이런 거 하나 들어오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축구 클럽 뭐 이런 거 싹 들어가고. 우리 미르 가훈이도 다 했어요. 우리 미르 같은 경우는 킥복싱 2단에 태권도 2단이야. 근데 횡단보도를 뛰면서 숨을 헐떡거려. 얼마 전에 롯데마트에서 껌뻑거리길래 미리야 뛰자 이랬더만 막 뛰어서 가방을 메고 둘이 미르 딱 이제 롯데마트 횡단보도 8차선인가 그러잖아. 딱 뛴 다음에 저 딱 넘어가서 누가 보면 씨 마라톤 한 줄 알겠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욕구 충족이 잘 되면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제 공격성을 이제 그렇게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 괜히 애들한테 시비 걸고 가오 잡고 막 껄쩍거리고 1진도 아닌 2진도 아닌 막 2.5진 이런 새끼들이 있어. 짜바리 새끼들. 괜히 가오 어깨. 걔들은 나중에 나이 들면 진짜 고생 많이 할 거야. 무릎 관절 다 나가. 이러고 멀어. 왜 무릎이 어디 뭐 도가니가 나갔니? 왜 건들거려? 힙합러야? 걔네들이 어렸을 때 뭐야? 불쌍한 애들이야. 태권도 학원 하나 못 다니고. 그치? 유년기 때. 애들 삥 뜯는 새끼들 있지? 불쌍한 애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 좌절이 많았던 거야.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누구한테 할 말 못 하고. 쭈구리 마냥 구박당하고. 에이, 죄송해요. 그리고 산 거야. 그러니까는 무의식 억압됐다가 폭발하는 거지. 이게 그런 애 있으면 어떻게 봐야 돼? 불쌍한 아이들이야. 그냥 우쭈쭈 해줘. 그게 나야.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은 오직 무엇이라고 봤다? 쾌락의지라고 봤다. 그래서 이 쾌락의지가 인간의 행위나 뭐 정서나 이런 등을 뭐 해준다? 결정해준다.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잠재된 무의식 속의 그런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 등의 원초적 욕구 이 부분이죠. 그죠? 무의식 속의 심리치료는 무의식 속의 원초적 욕구, 그 원초적 욕구가 이렇게 지금 유발되고 있는 거니까 원초적 욕구를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고, 슈퍼에고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욕구를 어디?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트적 심리치료를 할 때는 보통 그래서 심리학과 그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해? 사람을 눕혀놓고 계속 최면을 걸다니 이 새끼야. 뭐 그런 경우도 있나? 그 잘 모르겠어요. 대화하죠. 계속 대화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막 얘기를 하게 하는 거야. 인간이 언어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생각에서 끄집어 나오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한다는 그 행위가 뭐야? 프로이트적으로 봤을 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어디로? 의식의 영역으로 끄집어 올라오는 거야. 이게 무의식 속에 있으면 망한다. 이거 방정리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방 안이 무의식의 세계라고 해봐. 그 안에 오만 잡가지가 너무 꽉 눌려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방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끄집어 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방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무의식이고 저기가 의식인 거야. 한 명씩 한 명씩 끄집어내서 무의식의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누구의 심리학이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다. 됐죠? 한 장을 넘기시면은 이제 3문단에 가면은 아까 우리 미리 이야기했죠? 이렇게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누가? 아들러가 아니라 프랭클이 뭐 한다 그랬어?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비판할 거고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건데 아까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두는 거에 프랭클이 관심이 많았죠. 자, 첫 문장 읽어볼게요. 자, 3문단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프랭클이지 프랭클이야. 프랭클의 비판적 수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자, 읽어봅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이제 아까 그거를 이제 원초적 욕구라고 했죠.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들의 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명준아 마음에 들어했어 안 들어했어?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죠?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좀 더 읽어볼게.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뭐 했다? 동의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비판적 수용이라 그랬지. 누구의 주장에 대한? 프로이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니까 플랭크, 아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잘못 그렸는데. 안 그렸지. 현영쌤이랑 똑같이 그려줘야지. 자, 프로이트가 있고 프랭클이 있을 때 비판적 수용이니까 수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공통점이 하나 나올 수 있겠지. 수용할 거니까. 방금 읽은 문장을 다시 볼까요? 세 번째 줄이네요.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했다. 여기서 이미 찾았거든. 그죠? 무의식이 인간 본질 규명의 중요 요소라는 점은 다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플랭클이건 프로이트건 무의식을 기반으로 인간을 탐구해야 돼 라는 것은 받아들인 거야. 됐죠? 그런데 인간의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무슨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됐죠? 아 참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선생님이 지금 필기 이렇게 했잖아.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거 질문 담당 누구였지? 수정이었나? 누구였지? 안 정했니 우리? 그럼 현우가 할 거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원초적 욕구와 쾌락 의지를 요렇게 이꼴관계로 놔도 되는지 꼭 여쭤보세요. 알겠지? 일단은 저렇게 강의하는 게 학생들한테 내용 전달하기가 편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꼭 물어봐. 나한테 톡 보내지 말고 단톡방에 올려 그냥. 착해. 귀여워. 자, 프로이트는 무슨 존재라고 봤어? 영적 존재라고 봤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이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봐봐. 프랭클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봤어? 영적 존재라고 봤어.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잘 들어야 돼.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양심 등이 갖춰져 있다고 보았다. 프랭클은 이를 영적 무의식이라고 보았다. 무의식에 관심이 많은데 그냥 이 무의식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은 무슨 무의식이 되는 거야? 영적 무의식이 되는 거야. 그치? 용어가 쉬워. 그런데 이 영적 무의식,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들은 문장을 잘 봐야 돼. 본능과 충동 같은 건 있다 없다? 예준아. 지문을 보고 대답을 해야지. 칠판을 보면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있다 없다? 하은아 있다 없다? 있다.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본능과 충동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본능이나 충동 같은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본능과 충동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 원초적 욕구, 쾌락 의지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그죠?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책임감, 양심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플러스 책임감이라 인간의 양심이나 이런 약간 도덕적 측면에 이런 게 있다고 본 거야. 프랭클은 이를 영적 무의식이라고 명명하고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은 뭐다? 영적 존재다. 이것이 결국 뭐다? 인간의 본질이다. 이 문장에 나왔었거든. 프랭클은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디 갔어? 이 부분을 현대인은 이 부분을 영적 존재 이 부분을 뭐 했다? 상실했다. 그래가지고 뭐하다? 많이 아프다. 그죠?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럼 단순하게 프랭클의 입장에서는 이 상실된 인간의 본질을 되찾게 해줘야 돼. 그 상실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야?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점이야.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이 빨강색 부분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나 양심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려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은 프로이트를 좀 정리를 해볼까? 프로이트는 인간은 뭐다? 쾌락의지, 원초적 욕구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본능이나 충동 같은 것만 들어있다는 거야. 이 본능이나 충동이 뭐가 되는 거야? 쾌락의지, 원초적 욕구 저런 게 되는 거겠죠. 됐니? 그래서 프랭클의 비판적 수용을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나 하면 되겠지? 그래서 끝났어. 그러면 우리 아까 1문단에서 이미 알았잖아.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다? 뭐가 수용되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호준아, 프로이트 끝났네. 그럼 누구 나와야 돼 이제? 아들러 나와야죠. 이쪽 지울까 그냥? 호준 아들러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느낌상. 맞추면 내가 선물 줄게. 독일. 히틀러. 그러네. 히틀러. 아들러. 나도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인간의 본질. 잘 봐봐. 여기 집중해. 인간의 본질을 뭐로 표현했대? 자유와 이런 거지.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필기를 하나 얹어주면 본능과 충동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게 인간의 본질은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얘다. 이게 무엇이다? 인간의 집중
본질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인간의 본질을 뭐 했다? 상실했다. 그래서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프랭클의 심리치료는 무엇을 회복해 주는 거겠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 주는 거겠지. 근데 인간의 본질은 빨강색이니까 프랭클은 자꾸 심리치료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책임감이나 양심 같은 것들을 끌어올려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럼 프로이트는 뭘 노력하겠어? 본능대로 살아. 죽여. 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중심을 둘 거야. 알겠니? 이게 중심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다시 3문단.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요 부분은 누구의 역량이라는 거야? 프랭클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 이만큼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야? 아들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그죠? 그것도 적어드릴까 그냥? 저쪽에다가 한 번 더 적긴 할 건데 이건 이제 아들러의 영향을 받았대. 아들러의 입장 이야기가 나오네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자, 네모처나 권력 의지로 보았다. 인간의 그래서 어떤 단어가 겹치는지 먼저 봐야 돼. 프로이트도 뭘 사용했어? 인간의 원초적 욕구라는 게 있어.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욕구는 뭐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다. 그런데 그 쾌락이 좌절돼가지고 짜증나는 거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 쾌락을 좀 의식적으로 올려라 이 말이야. 근데 아들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욕구는 일종의 무엇이다? 쾌락의지가 아니라 권력의지다. 그래서 이 단어 잘 봐. 프로이트는 이 칠판을 좀 얼떨결에 지워버렸지만 프로이트는 무슨 의지? 쾌락의지. 아들러는 무슨 의지? 권력의지. 단어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안정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이 단어 기억해.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킨다. 그 자동적이라는 단어를 좀 분석을 해줘야 돼. 인간은 무엇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지호야, 그냥 무적한 소리야. 찌질하게 살래? 성공한 삶을 살래? 그냥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물질을 가지고 인간 삶을 평가하자는 건 아닌데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오해해서 듣지는 마. 반지하에서 살래? 그 서울 한복판 20층짜리 타워 팰리스 아파트에서 한강뷰로 살래? 약간 이런 거야. 그지? 이 다음에 너의 남자친구가 이정우만 해야 돼? 나보다 더 커야 돼? 말 잘해야 된다. 우리 집사람이 이 영상 보고 있다? 얼굴 표정이 왜 그따위야? 자, 남자친구가 차 끌고 왔어. 이제 우리 지호가 직장생활 하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데리러 갈게. 딱 차 끌고 왔어. 자, 뭐 타고 왔어? 야, 물질을 가지고 사람 평가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오해하지는 마. 뭐 타고 왔어? 1번 마티즈. 왜 웃어? 아이,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1번 마티즈, 2번 소나타. 어느 거? 소나타. 자, 1번 소나타, 2번 그랜저. 자, 1번 그랜저, 2번 벤츠. 그렇지, 이게 자본주의의 노예들이죠. 그 남자의 존재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차를 이제 4년 전에 이제 차가 좀 오래된 차를 바꾸려고 알아보는데 그때 처음 알았던 단어가 있어요. 나 진짜 그때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차를 탈 때는 이제 뭐가 좀 중요하니?
승차감도 중요하고요. 유지비랑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고 그 차의 안정성도 중요하잖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본다고 사람들이 승차감이 어떠고. 근데 요즘에 이거 필요 없대. 뭐가 더 중요하대? 하차감이 중요하대. 나 처음 이제 그 딜러가 나한테 이게 뭐 하차감이 좋고 뭐 무슨 말인지 1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냥 예, 여기 집에 왔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하차감이 뭐예요? 집사람도 내릴 때 이렇게 쿠션감이 있나? 아니 버스야? 내가 무슨 뭐 트럭을 사? 자가용 사는데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앉아있을 때 조금 편안함을 그건 승차감인데. 그때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 하차감이라고. 야, 검색이 되대? 그러니까 내렸을 때 내가 뭐 마티즈에서 내리냐 아반떼에서 내리냐 소나타에서 내리냐에 대한 어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만의 느낌.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니네가 어느 차에서 내리든 있잖아. 아무도 너희 따위에 관심이 없어. 내가 이거 조금 딴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내가 제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차 자랑하는 새끼들이야. 20대 때. 호준아 20대 때는 차를, 물론 이제 직장의 문제상 차를 사야 될 수도 있겠지만 20대 때는 차 사면 돼 안 돼? 차 사지 마세요. 차를 왜 사? 우리나라 대중교통 졸라 잘 돼 있어. 카카오 택시 부르면 집 앞에까지 와. 그 니네 어디 가봐. 차 끌고 가봐. 그 주차비가 더 나와. 차 사지 마세요. 물론 이제 직장의 문제상 살 수도 있어. 그땐 뭐 사야 돼? 트럭을 왜 사 이 새끼야. 물론 상황상 그거를 사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 차를 사면 뭐 사야 돼?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차 살 때는 바퀴가 4개 달린 튼튼한 차를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트럭 뭐 버퍼카야 씨발 막 쿵쿵 받고 다녀? 그래 대출 좀 받아. 저기 덤프 사. 그래 흙도 싣고 다니고 뭐 좋은 땅 있으면 이렇게 뿌려서 농사 짓고 살아. 자, 인간은 누구나 권력의지가 있죠. 이 권력의지는 내가 이제 상징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결국에 이 권력의지는 뭐야? 남들로부터 나의 우월감을 표출하고자 하는 행위야.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때 완벽하게 태어나? 물론 이제 선생님 저희 집은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강남에 조촐하게 20층짜리 건물 2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면은 뭐 또 학원 다니지? 집에서 뭐 해야 돼? 효자 노릇을 해야지. 그 뭐만 기다리면 돼. 우리 아버님께서 이 삶의 마지막을. 우쩍한 소리야.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안정성. 인간은 타고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선천적이죠. 선천적으로 불완전한 기질을 타고나. 그러니까 좀 완전한 존재로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원초적 욕구는 뭐야? 우월성의 추구야. 잘 봐봐. 그런데 이 우월성의 추구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제거할 수 없어. 왜 제거할 수 없을까? 이 권력의지가 이 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우월성 추구야. 근데 그것은 뭐라고? 아주 원초적인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제거할 수가 없어. 이 우월성의 추구는 권력 의지이자 원초적 욕구거든. 얘는 당연히 실패할까 성공할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불완전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실패하는 건 아니겠죠. 일정 부분 실패하겠지.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성공하고. 근데 인간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더 크죠. 그지?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20,000원을 갖고 싶어 하고, 2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30,000원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뭘 갖게 돼? 열등감이 발생하는 거야. 인간마다 열등감의 종류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누구나야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동적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필연적인 거야. 필연적인 거. 우리가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 누구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우월감의 몇백 배 더 많을 거야.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난 무슨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까? 닥쳐. 선생님은 의외로 키에 대한 열등감은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 진짜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키가 이만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키가 조금 커졌다가, 그러니까 평균 나이대에 비해서 내 키가 작지 않았다가 다른 아이들은 크고 나는 성장이 멈춰야 이게 열등감이 되는데, 단 한 번도 나는 키가 또래에 비해서 커본 적이, 심지어 평균에 도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의외로 제가 키에 대한 열등감은 없어요. 다른 게 열등감 많죠. 노래 더럽게 못하거든요. 진짜 못합니다. 그림 저도 못 그려요. 뭐 예체능에 대한 열등감이라든가, 뭐 어렸을 때 되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열등감이라든가, 뭐 많죠 사람이. 너희들도 마음속에 다 있잖아. 열등감이 없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의지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뭐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우월성을 채우려는 거고, 그 우월성을 채운다는 것은 권력의 의지를 충족시키려는 거겠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극복 노력이라는 말을 출제자분들은 뭐라고 표현을 바꿔도 돼? 우월성 추구라고 바꿔도 되고 권력의지 추구라고 바꿔도 돼. 됐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이다. 그때 이 극복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위는 선택적 자유가 있어. 그게 폭력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아 성찰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자, 선생님이 되게 가난해. 열등감이 있어. 극복할 거야. 그럼 부자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죠? 그 부자가 되기 위한 관련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뭐가 있을 수 있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수강료를 이제 사기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칼 들고 강도짓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매주 로또만 사는 방법도 있고. 하은아, 나 어떤 방법 선택할까? 이게 제일 편해.
그럴 순 없으니까 열심히 일합시다. 한계만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지? 강도 말고 로또를 좀 매주 삽시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에이, 이거 하자. 강도짓 해야지. 선택이라고. 개인의 자유야. 그죠? 자, 봅시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 이 극복 노력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은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 목적을 목적의 부적절이라고 하면 되죠.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근데 내가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뭘까? 어떤 인간을 짓밟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한 걸 수도 있지. 근데 내 선생님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미안해 하은아, 하은이 앞에서 돈 자랑해가지고 하은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럴 일은 없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목적이 부적절할 수도 있죠. 또는 뭐가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어. 뭐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겠죠. 왜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 그 행위와 관련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은 잘못된 거잖아. 이때 호준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대? 신경증, 내적 상처가 발생한대. 그러면은 되게 단순하죠.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 아들러 입장에서 신경증,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뭐 때문이겠어? 이 빨강색 박스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엇을? 목적을 올바로 수정해주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주면 되는 거겠지. 여기에서는 이거를 같이 잘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거야. 여기에서 잘 봐. 인간의 본질이 빨강색 멋진 거잖아. 좋은 거잖아. 이거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프랭클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누구 역량이라 그랬어? 아들러 역량이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까지 아들러의 이야기를 보니까 요거를 올바로 바꿔주면 돼. 요 놈을 올바로 바꿔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양심을 잘 지키게 해준다는 거겠지. 그래서 요 내용이 아들러의 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요 부분. 이 부분에 교정과 치료가 필요하죠. 근데 요 내용, 빨강색으로 묶은 요 내용이나 아까 프랭클이 한 말이나 어때? 비슷해. 됐죠? 그러면 당연히 명준아 이제 뒤에는 누구 등장해야 돼? 이제 프랭클의 비판적 수용이 또 등장하겠죠? 자, 봅시다. 마지막 문단은 아니지만 프랭클은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결정권과 공동 어쩌고 저쩌고 자고 똑같이 해보자. 아까랑 비판적 수용이니까 아유 더럽게 못 그리네. 비판적 수용이니까 요렇게 해서 똑같이 하면 되겠지. 자, 여기 아들러라고 쓰고 여기 프랭클이라고 쓰고 비판적 수용이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공통점이 될 거야. 그죠? 재원아! 졸면 안 돼!
인간을 자기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간은 자기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 요 자기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가 이거야, 이거. 개인의 선택적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아들러는 뭐라고 봤다는 뜻이야? 이 원초적 욕구가 집중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았다. 설명하는 걸 규명한다 그래. 원초적 욕구 집중해. 아들러 입장에서의 원초적 욕구는 뭐야? 우월성의 추구 권력의지야. 근데 그게 좌절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봐봐. 아들러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 우월성의 추구부터 인간 행동을 다 설명하게 된 거지. 그치? 그런데 요 얘기야. 그게 요 얘기.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사실은 요거잖아. 근데 프랭클은 저렇게만 볼 수는 없다.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는 하다. 여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죠. 플러스 근데 참고로 요거 현우야 잘 들어. 지금 아들러와 프랭클의 공통점에다가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고 적어놨지. 근데 이 질문 전체적으로 이 원초적 욕구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누구도 사용하고 있었니? 이 단어를 프로이트도 사용하고 있었어. 그죠? 그럼 요거는 누구의 공통점일 수도 있을까? 프로이트의 공통점이 3명 모두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았지? 나한테 보낼 필요 없고 단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내가 너한테 베라 보내줬나? 이거 질문 담당자 내가 베라 보내주는데 보냈지? 너 이씨 사기치지 말고 보냈어 안 보냈어 내가? 사기는 네가 당했어? 축하해. 자, 나의 선택적 자유. 자, 보자.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죠?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앞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사실은. 인간의 본질은 그렇다면 뭐다?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다. 이제 아까는 프로이트에서는 그냥 인간의 본질을 영적 존재로만 봤고 아들러까지 오면서 아들러가 말한 이런 자유의지의 내용을 하나 더 얹어준 느낌이 된 거지. 그죠? 그는 실존적 공허함, 아까 인문단에 나와 있었죠? 현대인들이 실존적 공허함에 빠져 있다고.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의미치료를 제시하였다.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밑으로 적어드릴게요. 그냥 더 헷갈리겠다 여러분 필기 이렇게 하면. 의미치료를 제시하였다.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아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걸 다 뭐 했다 그랬어? 상실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해줘야 돼? 복구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인식하게 해주고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시켜주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현대인들의 삶의 목적을 상실했다 그랬으니까 저걸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거 요만큼만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이거 누구 거야? 여러분 시험범위 들어가는 애 하나 있잖아. 니체? 또 한 명 더 있어. 인생이 되게 불행하지만 그 와중에 화가 르누아르가 있죠. 그래서 니체랑 르누아르랑 플랭클이 다 연결돼야 돼. 알겠니? 니체, 르누아르, 프랭클 기억해. fit 선생님 르누아르만 쓸 거야. fit, 르누아르. 특히 요 부분. 됐니? 같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마지막 6문단은 뭐 별 내용 없어요. 플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두 번째 줄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나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요. 왜? 자유의지를 지녔다고 했으니까. 그죠? 야 르누아르가 행복했니 불행했니? 걔 뭐 류마티스 걸리고 막 그랬잖아. 하지만 어떤 선택을 했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는 선택을 한 거지. 그죠?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르누아르 생각하면 돼. 이처럼 인간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어쩌고 저쩌고 와우! 끝. 르누아르랑 같이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좋아요. 니체 쪽보다는 르누아르 쪽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더 클 거야 시험 문제. 됐니? 까지 해서 이제 우리 드디어 지문 정리는 다 끝났고요. 그 10페이지, 11페이지 문제는 조금 있다가 좀 간단히 풀어보고 우리 이제 교과서 문제 좀 풀어볼 거야. 잠깐 쉬었다 할게.